고려사에는 한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산골로 도망쳤으나 이틀밤이 지나자 배가 고파 보리이삭을 훔쳐 먹었다. 그 후 이 광경을 목격한 농민들에게 살해된다.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다 백성들에게 맞아 죽은 왕. 그가 바로 궁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성을 지었던 궁예 도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 궁예 도성은 지금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태조 왕건을 보면 궁예는 대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원으로 도읍을 옮길 준비를 하는 의욕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기록된 궁예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반이 종국 위수 도의 멸지 지참 선조 지화상 기위 불인 심의. 이 기록은 삼국사기 궁예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궁예는 신라의 왕자였는데도 신라를 원수로 여기고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 심지어 선조의 초상화까지 칼로 베었으니 몹시 어질지 못하다. 내일사학. 이 글은 고려시대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날로 사악해져서 방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예는 부인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인과 두 아들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왕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궁예.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 궁예가 도읍을 정했던 철원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 휴전선이 가로질러 지나가는 이곳엔 궁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철원은 궁예가 세운 나라 태봉의 수도였다. 무궁발전 자치계초. 지난 10월 6일 철원에선 지역 축제인 태봉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태봉 제례로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94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제례는 궁예를 기리는 제사다. 철원에서 궁예는 지금도 추앙받고 있다. 우리 철원에 와서 도읍을 하신 왕이니까는 일단 서민들로서는 왕 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늘 아래는 왕밖에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철원에 와서 도읍을 해서 왕이니까는 반드시 한편으로는 흉배를 해야 된다. 예,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원 분들은 궁예 왕이라고 부르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궁예도성은 월정역 너머에 있다. 그러나 월정역까지가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궁예가 살았던 궁궐은 비무장지대에 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적을 10년째 조사하고 있는 이재 교수와 6.25 이전까지 궁예도 성터에서 농사를 지었던 최점서 공이 동행했다. 선생님은 거기 살던 분이니까
거기 성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보여. 안 보여. 바로 저 동그란 궁예도성은 역할을 지나가- 예로부터 풍천원이라고 불리는 넓은 평야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도성 한가운데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성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외성이 있고 그 안에 내성이 있는 이중 구조다. 외성의 둘레는 12.7km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그 언저리에 그동안 궁예도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이재 교수는 일제시대 조사 자료와 군 작전지도, 항공사진, 증언 등을 토대로 궁예도성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은 성벽이 있던 자리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조선 총독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출토된 유물은 당시 국보 118호로 지정되기도 했던 석등과 석등 대석등이었다. 이곳이 한때 화려했던 궁예의 땅이었음을 말해주는 유물들이다. 최점서공은 당시 궁예도성터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대골터가 여기서 대충 어디쯤인지 좀 보입니까? 대골터. 저 산 옆에 허연 데 있죠? 네, 허연 데. 뿌옇게 연기 보이죠? 네? 뿌옇게 연기 나는 것 같은 거. 네, 거기가 네. 대골터예요. 1000년 전 궁예는 바로 이곳에서 포정전이라는 궁궐을 짓고 살았던 것이다. 궁예도성 자리는 보존이 안 돼 있고 저희 산전 불화 그게 무간터인데 거기에만 성이 지금 보존돼 있고 그 궁예 자리는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개척을 하면서 저 중앙 수리잡을 막으면 개척해서 전부 논의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궁터에 개화장 그건 남아서 그 이제 우리가 가 주워다가 여자들이 주워다 빠서 백걸레에다 쳐서 유기를 닦아 쓰곤 했어요. 지금도 그 개환이 있어요, 가면. 지금 궁예도성은 성벽조차 희미하다. 천년의 세월이 흐른 탓이기도 하지만 성벽이 토성이었기 때문이다. 궁예는 이 초롱평야 주변에 엄청나게 큰 석성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규모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성들인데 유독 이 초롱평야의 도성만은 토성입니다. 그렇다면 쌓을 능력이 없어서 토성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가 갖고 있는 미륵신앙과 관련해 볼 때 그는 평민들과 늘 하나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평민과 왕궁 사이에 높은 석벽을 쌓기를 원하지 않고 토축을 해가지고서 국민과 평민과 일체가 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궁예도성.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궁예의 꿈은 그곳에 묻혀 있다. 철원과 인근 지역에는 궁예에 얽힌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보계산성은 궁예가 왕건과 최후의 격전을 벌이기 위해 쌓은 성이라고 전해진다. 보계산성은 궁예도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외곽 지역에 쌓은 10여 개의 성 가운데 하나다. 궁예 이전의 산성들은
성벽을 쌓는데 굉장히 좀 정형성을 띠거든요. 장 방향으로 다듬어서 일정한 층으로 계속 이렇게 쌓는데, 보계산성 같은 경우는 그 돌을 자연석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면을 살려서 쌌어요. 그래서 돌이 크면서도 뭐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이런 공법이 성을 쌓는데 굉장히 이게 공기를 단축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궁예 시대에 와서 이런 양식이 처음 나타나요. 지금도 당시 기와가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된다. 이 지표에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네, 여기가 문지라는 걸 또 증명을 해주죠. 이렇게 생선가시 모양의 무늬와 포흔이 남아있는 기와. 남한여초의 전형적인 그런 무늬입니다. 이 산성이 후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양의 양식의 그런 기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계산성은 궁예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산성 가운데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성이다. 성 안에 물이 차지 않도록 만든 배수구. 자연 지형을 이용해 만든 출입구와 성 안의 우물까지. 장기전에 대비해 만든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명성산엔 궁예와 관련해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산 정상엔 궁예가 앉아서 도성을 짓는 공사를 지휘했다는 바위가 있다. 도성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궁예 바위다. 궁예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는 철원. 궁예는 지금도 철원 땅에 살아있다. 이 지도는 궁예가 차지한 영토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궁예가 차지한 영토를 보면 북쪽으로는 대동강 유역, 또 남쪽으로는 나주까지, 그리고 이 완도를 비롯한 전남 일부 섬 지역도 궁예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북방 경계선은 후에 왕건이 세운 고려의 국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궁예는 한반도의 중심부를 다 차지하면서 후삼국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 궁예는 신라 허난왕의 서자이거나 이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쫓겨난 왕자였던 궁예. 왕손이라고는 하지만은 버림받고 숨어 살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세력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궁예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철원 땅에 있었습니다. 10살 무렵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쇠달사라는 절로 들어간다. 쇠달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경기도 개풍, 영주 부석사, 영월 쇠달사 설이 그것이다. 영월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법흥사 경내에 있다. 비문엔 당시 절을 짓는 데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생군의 세달 촌주란 기록이 나온다. 나생은 영월의 옛 이름이다. 시주자의 그 명단 가운데 세달 촌주가 나옵니다. 세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촌락 인근에 세달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이제 봐야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로 영월설이 타당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달사는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지금은 폐교된 흥교 분교 자리가 세달사터다.
조선시대 때 절은 화재로 소실됐고 최근까지는 학교가 있었다. 이곳이 절터였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은 지금도 발견된다. 당시 절 규모를 짐작케 하는 장대석. 원형 모양의 사리공이 있는 부도. 문짝위로 쓰였던 돌확.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는 이 지역에선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연꽃 무늬가 새겨진 수막새와 용무늬가 그려진 암막새는 당시 절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 강원도 특히 영월에서는 그 삼국시대의 어떤 이 기와 그 암막새나 순막새가 발견되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세달사 터에서는 용 2마리가 그 연주무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암막새가 지금 발견되고 있죠. 궁예가 절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에 대해 연구를 해온 조인성 교수는 그 이유가 궁예의 신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옛날 고구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쫓겨난 왕자 출신이라고 하는 신분을 감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마 쫓겨나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거나 이랬을 터이니까 그 절에 의탁해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덜려고도 생각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궁예로서 이제 그 자기를 쫓아낸 경주의 진골 세력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특권, 권위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 이런 것이 필요했을 텐데 당시의 교육기관으로서 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던 중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예는 세달사에서 선종이란 법명을 받고 그곳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그는 불교 계율에 충실한 일반 승려와 달랐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궁예 연구를 해온 이재범 교수. 그는 궁예가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을 당시의 불안한 정세에서 찾고 있다. 1000년 동안 지배를 해왔던 이런 신라의 여러 가지 제도나 또는 사회 구조가 일정한 한계에 달해서 위로부터는 그 정치적으로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고 또 아래로부터는 그 중앙의 그러한 그 정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 통제가 이완되어서 아래로부터는 또 많은 이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 어떤 하극상과 같은 그러한 풍조가 계속해서 빈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희들이 흔히 혼란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892년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궁예는 세달사를 떠나 원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양길 휘하로 들어가 반란군에 가담한다. 양길 휘하에서 활약하던 궁예는 강릉 지역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강릉을 공격할 당시 600명이던 병력이 강릉에 들어가서는 3,500명으로 늘어나면서 궁예는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초기에 궁예 병력으로 흡수됐던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었다. 그 병력의 일부는 궁예가 양길로부터 받은 병력일 겁니다. 또 일부는 명주에 이르기까지 점령한 지역에서 또 끌어들인 부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아마도 명주 일대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는 궁예의 초기 군대는 일종의 농민군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부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궁예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인물이었다.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공정했던 궁예는 민심을 얻었다. 이런 궁예의 통솔력 뒤에는 미륵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경량의 미륵신앙, 이것은 신라 국가의 그 반체제, 신라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연고지를 떠나서 초적이 됐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궁예의 희화에는 미륵신앙을 이용해 가지고는 서민 대중들, 초적들, 또 신라 국가의 반기를 든 인물들, 이런 사람이 모집되었습니다. 강릉에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궁예는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강원도 일대를 점령해 나간다. 그리고 그가 처음 도읍으로 정한 철원에 이른다. 궁예가 철원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신라 말 대표적인 사찰로 알려진 도피한사. 국보 63호로 지정된 철조 비로자나물 조성 기록엔 궁예가 철원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불상 조성 기록에는 당시 철원 사람들의 말세의식이 잘 나타나 있고 말세의식은 미륵사상과 연결될 수 있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은 흔히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지 1500년부터 말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상을 만든 사람들이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지 1806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슬퍼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시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비로자나불 조성에 참여한 사람은 1,500여 명. 이들은 일정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궁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근데 이때 거사들이 물론 궁예의 미륵신앙하고 연결되었다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극락을 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피한사와 미륵신앙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것이 만약 그 연결이 가능하다면 1,500명의 거사들은 이 불교 신도 중에서 가장 응집력이 강한 그 신앙 신도 조직이 미륵의 신도 조직인 향도인데 그렇다면 1,500명의 거사들은 향도 조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2,500명은 그보다 조금 후에 이 지역을 점령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는 궁예하고는 어떤 형태로인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예가 철원을 택한 이유는 철원이 신라의 변방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철원은 신라의 아주 변경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신라의 변경지대에서는 신라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평산의 박씨 세력은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마치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평산과 철원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두 지역이 다 신라의 북쪽 변방에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철원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을런지 모르겠고요. 궁예로서는 철원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철원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좋은 장소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골이 깊고 산이 높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고 시원하게 트인 곳이 철원평야다. 철원평야의 쌀 생산량은 지금도 강원도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철원은 도읍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뭐 한 해 풍년이 들면 뭐 6, 7년 정도는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내륙은 굉장히 이 중요한 요충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다 더 확신해 줄 수 있는 자료는 고려 후기에 왜구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당시 고려 조정에서도 개경을 버리고 철원으로 천도를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때도 철원은 이미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예의 땅 철원. 철원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궁예의 이상향이었다. (896년) 드디어 궁예는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금의 개성, 바로 송악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궁예가 내건 국호는 고려였습니다. 왕건이 국호로 내세운 고려라는 이름을 궁예가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한 지 3년 만에 국호를 마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도읍을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 후 911년 궁예는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바꿉니다. 이 국호나 도읍은 한 나라의 정치 이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예가 집권 기간 동안에 나라 이름과 도읍을 자주 바꾼 것을 보고 후대 사람들은 궁예의 이 변덕스러운 성격 탓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성격적인 이유만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바꾼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궁예가 도성으로 삼았던 곳은 지금의 동주산성이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흙이 다 덮어서 그렇고. 궁예는 이곳의 도읍을 정하면서 철원 지역의 안정된 경제력과 지방 세력의 협조를 얻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친다. 개국을 염두에 두고 관직을 설치한 것도 이때다. 철원 도읍을 조선 때 진산으로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동주산성은 궁예의 첫 거점이었던 것이다. 동주산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동주는 고려 시대에 이곳 이름을 동주라고 붙인 겁니다. 원래는 삼국시대에는 철성군이죠. 이 성은 삼국시대에 쌓여진 성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 성의 중요성은 그 이후에 궁예가 895년에 영수지방에서 일이 나오면서 이 산성을 공략을 해서 입성하면서 이 철원에서 3년간 도읍을 정하고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성입니다. 이 무렵 궁예는 연천, 장단, 개풍 등 관내 30여 성을 차지한다. 이것은 각 지역 호족들이 궁예 휘하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1차적으로는 궁예의 군사가 많고 강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호족들이 싸움도 하지 않고 궁예에게 항복해왔다는 것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이제 자기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한편 궁예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그들과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궁예로서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후백제나 혹은 신라와 겨룰 수 있는 무력적인 힘도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호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가도 궁예에게 귀부해온 호족 가운데 하나다. 당시 왕건가를 비롯한 송악의 호족은 고구려계 통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해상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철원의 도읍을 정한 지 1년 만인 897년
궁예는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도읍으로 옮긴다. 도읍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철원을 버리고 궁예가 송악으로 도읍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가 이제 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충입니다만은 철원에만 머물러서는 하나의 그 수성지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읍이 될 수 있지만 바다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궁예는 당시에 그 삼한을 통합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송악이라고 하는 그 해상으로서 유리한 지역을 장악하고 또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었던 바로 해상 호족들을 장악함으로 해서 양길이나 그 밖에 해상 세력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송악으로 도읍으로 옮긴 후 궁예는 한강 유역을 손아귀에 넣는다. 그리고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청주는 물론 지금의 공주 일대까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궁예는 901년 왕을 자칭하고 국호를 고려라고 한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란 기치를 내건 고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 계통의 호족들 사이에서 큰 홍을 얻는다. 고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궁예가 나라를 세운 그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옛 그 고토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위도 좀 맞추면서 또 고구려의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쉽게 그 국가체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데서 고려를 국호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려란 국호를 정한 지 3년 만에 궁예는 다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꾼다. 궁예는 그 고구려의 고토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그들과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고구려인으로서 궁예가 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예는 한 미륵을 희구하는 그러한 이상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고구려 백세 신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역주의에 머무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데서 궁예는 그 국호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마진은 저희들 잘 알다시피 마하 진단의 약자가 되는데,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 동방국, 동국을 얘기했던 그 칭호입니다.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동방국, 대동방국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국호를 바꾼 그 이듬해 궁예는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다시 옮긴다. 철원으로 돌아와 도성을 정한 곳은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풍천원, 바로 궁예도성이었다. 이곳에서 궁예는 자신의 꿈인 대동방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또 처음에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는 것은 아마도 그 호족들과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송악에서부터 철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호족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 이런 것이 찾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족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궁예.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청주 사람 천가구를 철원에 옮겨 살도록 한 것도 왕권 강화의 한 방편이었다. 청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삼국시대에서부터도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와 이러한 어떤 이 완충지대이면서 또 그러한 세력들이 자주 이렇게 주인이 번갈아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좀 더 이렇게 백제적인 성향이 좀 강한 그러한
그 3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궁예는 그 사람들을 철원으로 옮겨서 고구려의 호족들과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보다 정권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작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한 통일을 꿈꾸며 왕권을 강화해가던 궁예는 911년 또 한 번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다. 그 나중에 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호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 자체가 정권의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궁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마치 그 자꾸만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불안정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궁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호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바꾸면서 궁예는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치 수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미륵이었습니다. 이 미륵 신앙은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를 극락으로 바꾸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고 살기가 어려울 때 미륵이 나타나서 현실을 개혁해주고 모두가 잘 사는 이상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게 미륵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미륵 사상을 바탕으로 궁예는 반신라 세력을 규합하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궁예 미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미륵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미륵도 궁예 미륵인데요. 그런데 이 궁예는 집권 후반기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청광보살 또 신광보살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합니다. 그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스님들도 오시고 요즘에 한때 궁예의 점령지였던 안성. 이곳엔 궁예와 관련된 석불이 전해지고 있다. 궁예 미륵이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미륵불은 일명 궁예 미륵이라 불리는 석불이다. 세 기의 미륵불 가운데 우측에는 지장보살, 좌측에는 약사열애, 가운데 있는 불상이 미륵보살이다. 미륵이다, 미래의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숭상하는 분들에 의해서 토속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궁예 미륵은 신령한 힘을 가진 불상으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다. 철원 인근에 있는 포천에도 궁예 미륵이라 불리는 석불이 있다. 궁예 미륵은 미륵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후대에 세워진 것이다.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 궁예는 지금도 미륵불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궁예는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스스로 살아있는 미륵이라 자처했다. 행차할 때는 미륵불과 같은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대열을 갖췄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한 세상을 바랬던 궁예가 갑자기 미륵을 자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륵 신앙이 궁예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게 이용이 된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미륵 신앙을 이용했죠.
그래서 가난하고 불만이 많은 농민들을 끌어들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편으로서 또 미륵신앙을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륵불을 자칭하고 자기 자신이 미륵불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내세운 것이죠. 궁예는 왕권 강화 수단으로 미륵을 자처했다. 당시 궁예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예의 왕권이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아지태 사건이다. 아지태 사건은 친궁예 세력과 반궁예 세력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있던 아지태 사건을 처리한 인물은 바로 왕건이었다. 아지태 사건은 그 왕건이 궁예 정권을 하에서 정계의 그 1인자로 부각되는 아마 그러한 그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지태라는 인물은 그 사서에는 그 청주인으로서 굉장히 그 참소를 좋아하고 약간 좀 간사한 그러한 그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같은 청주 출신의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상당히 그 궁예 정권을 하에서 그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왕건이 그 아지태를 이렇게 제거해 가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서 궁예 정권 하에서 아주 신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지태 사건 이후 왕건을 따르는 세력이 급증한다. 이때 궁예 세력이 대거 왕건 세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지태 사건 이후서부터 왕건은 그 궁예로부터 신임을 받는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견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직위상으로는 가장 높은 이제 시중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신변의 어떤 위협을 느끼기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청을 해서 해군 대장군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저쪽 그 지금의 전라남도의 그 남부에 있었던 그 궁예 정권의 그 영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낀 궁예가 선택한 방법은 미륵신앙이었다. 궁예는 미륵을 자처하면서 왕권 강화를 꾀한 것이다. 아마도 궁예가 추진했던 왕권의 전제화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그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되니까 뭔가 자꾸 신비한 이런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미륵 부리고 이런 식으로 그 왕권의 전제화가 순탄하게 추진이 되었다면 굳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위기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궁예.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궁예의 한계였다. 미륵불을 자처하며 왕권 강화에 고심하던 궁예는 급기야는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궁예는 폐륜을 저지른 왕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궁예는 이 후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족보는 궁예의 후손들의 것입니다. 현재 궁예 후손이라고 알려진 가문은 두 군데입니다. 그중 하나는 시조가 총으로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청광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시조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궁예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족보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족보 첫머리에 시조는 신라 제48대 경문왕의 아들 태봉왕 궁예의 5대 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집안은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꺼렸습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는 이 궁예에 대한 후대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궁예가 이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인 사건은 그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예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궁예는 부인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미륵관심법이라는 신통력으로 알아보고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치정관계로 부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였을까요? 궁예의 후손으로 알려진 집안의 족보에는 사료엔 기록되지 않은 궁예의 아들이 있다. 궁예 아버지를 경문왕이라고 하고 경문왕의 이제 아들로 궁예가 있고 궁예의 아들로 이제 청광과 신광과 동광이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족보는 궁예에게 청광, 신광 외에 동광이란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의미하죠. 본성 신라 김씨로서부터 궁예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궁예에겐 강씨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왕가와의 연결을 이쪽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도 실제로 궁예에게 있어서도 그 사서에 있는 대로 부인이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부인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실제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뭐 궁예에게는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국사기에는 궁예가 부인 강씨의 부정한 행동을 신통력으로 알아보고 부인과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돼 있다. 궁예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다. 만일 궁예의 부인이 여럿이었고 궁예가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왜 유독 강씨 부인만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부인 강씨가 궁예가 행한 비법에 대해서 정색으로 간쟁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궁예가 미륵부를 자칭하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궁예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었던 셈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강씨의 그 간쟁이 강씨 독단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신천 강씨, 더 나아가서는 신천 광씨와 연계되어 있는 그 패서 호족 세력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궁예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추정되는 부인 강씨. 그렇다면 궁예가 두 아들까지 죽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가 자기는 미륵불이고 두 아들을 보살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끔찍히 아꼈던 아들을 죽일 정도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사적인 치정 관계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죽일 정도였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한 아마도 뭐 국가의 전복이랄지 대영모랄지 하는 이런 국가지대사와 관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신천강 씨와 그 아들들을 통한 어떠한 일종의 그 고구려의 호족들의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바로 그러한 그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궁예는 자신이 영모에 의해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서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 이후 궁예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대거 숙청하기 시작한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호족 세력들은 더욱 반발하면서 왕건을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또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궁예는 6년 동안 도성을 지으면서 과다한 노역으로 민심을 잃는다. 결국 그 궁예는 자신이 중앙집권 국가를 꾀해가면서 그런 호족들을 자기의 어떤 하나 일사불란한 관료 체계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고 또 어떤 선종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그 사상 체계를 탄압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궁예 실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어떤 그 왕실의 그 존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로부터 이 가렴주가 행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궁예가 상하층으로부터 일정한 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의 소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18년 궁예도성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한다.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반란이었다. 결국 궁예는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궁예는 이 경주 중심에 1000년 동안 내려왔다고 하는 진골 중심의 세상을 부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역사의 진전이랄까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기여를 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걸어온 인생 경로는 아주 하층민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신라라고 하는 질곡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또 그들과 함께 공평무사하게 공존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이상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대 신분 한계를 일단 벗어났고 그리고 어떤 새 시대에 대한 이상을 제공했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명성사는 기암절벽이 많은 산세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그렇죠. 예. 천연 절벽을 그대로 잘 이용해가지고 궁예는 이곳에 산성을 쌓았다. 예, 와편이 많이 나오고 예. 다른 성에 비해서 와편이 좀 많이 나옵니다. 험준한 산 곳곳엔 예. 궁예의 최후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한다. 궁예가 왕건과의 싸움에서 밀려난 후 이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저항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궁예를 신봉했던 친위 세력들하고 여기서 왕건군과 오래 항전을 하다가 군대를 궁예가 해산시키고 후삼국의 가장 큰 패권을 차지했던 궁예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태봉국을 움직였었는데 마지막 왕건의 어떤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자기 운명이 여기서 이렇게 슬프게 끝나니까 목 놓아 울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산 이름을 울음산이라고 했고 이 성 이름을 또 울음성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후삼국 혼란기에 자신의 꿈을 채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궁예. 궁예의 꿈은 아직도 그의 땅 철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나라를 18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궁예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는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민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궁예는 이런 혼란했던 난세의 세력을 잡았던 후삼국 시대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족과 대립했던 궁예는 역사의 패자로 남았고 대신 호족을 포용했던 왕건이 삼국 통일을 이룬 역사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 왕건이 세운 고려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궁예. 통치자로서 이 궁예의 면모는 패자라는 이유로 그늘에 가려졌고 미치광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가로서의 궁예의 모습, 그리고 후삼국시대 역사의 주역으로서 궁예를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이 궁예 도성은 천년 전 궁예의 꿈이 서려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맞아 비무장지대에 있는 문화유적 가운데서 남북 공동조사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궁예 도성. 이 궁예 도성을 조사 발굴하는 작업은 역사 속에 묻힌 풍우나 이 궁예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